4시 17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4월 24일 수요일에는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기술 개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런데 허술한 보안 탓에 첨단 산업 핵심 기밀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기껏 쌓아둔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요. 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 들여다보고 예방과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테크우먼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기술 유출 실태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기술 유출 사건들이 많았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뭐 최근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많았습니다. 그랬나요? 네. 물론 최근에 많았던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국력을 흔들 만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더욱더 우려가 많은 것이죠. 네. 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로 보통 인정받는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요즘에 AI에 있어서 네. 필요한 반도체 양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가고 네. 있고 또 HBM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네.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고 경쟁해야 될 부분이 많은 이런 반도체 분야. 네. 그리고 고래로 우리나라는 또 디스플레이 강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네.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애플 등의 세계적인 회사의 디스플레이를 또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네.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CES 쇼에서도 보셨지만 네, 뭐 투명 디스플레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네, 뭐 이런 맞아요. 네. 아주 첨단 기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인데 그럴 만큼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도 굉장히 많고요. 또 2차 전지 분야가 지금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 자동차 등의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는 뭐 UAM이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탈 것이라든지 또 네. 전기 선박까지 이 2차 전지 분야의 활용성은 엄청난데요. 네. 이 분야도 우리나라가 정말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인데 이 분야의 선도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 유출의 위험이 크고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이 경쟁자 또는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말씀하셨던 도심항공교통 UAM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니 선도적인 기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직은 네. 이제 독일 쪽 기업들이 많은 네.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좀 패스트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의 스타트업들 대기업들 해가지고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배터리 네. 분야는 또 우리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도심에 굉장히 밀집적인 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항속거리가 길지 않은 단계에서는 우리는 UAM을 도입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라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우리가 대량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네. 이 분야도 정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수직으로 위아래로 가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활주로는 게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가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미 현대자동차도 네. 작년에 CES에서 네. 그 우버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 UAM을 선도하겠다고 이미 네. 발표도 해둔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첨단 기술을 이제 빼돌리는 방법이 어떤지 참 궁금한데 직접 그 이제 테크 부문 대표시니까 이런 그 소송전에서 이제 어느 쪽을 대표하셔서 하셨는지 주로 기업 쪽을 대표하셔서. 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네. 2002년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당시 이제 우리 부장검사님과 함께 네. 기획하고 네. 개소해서 네. 3년 동안 수사를 직접 했었고요. 그럼 검사님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유출 기업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로 옮겨서 약 6년 동안 네. 또 주요 기업들의 기술 유출 사건을 변론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옮겨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에도 이미 이런 첨단 기업들에게는 기술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이제
소송까지 가기 위한 자문과 또 소송 대리를 계속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앤노 법률사무소라는 기술 유출을 포함한 첨단 네. 기술 전문으로 봄을 차려서 지금 이제 법무법인 린에 이르기까지 합병을 통해서 계속 이 기술 유출 쪽 변론을 한 20년 이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기술은 첨단 기술은 그 자체가 그냥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회사 내에서 어마어마한 돈일 수 기술을 있죠. 개발하는 것은 네. 엄청난 인적 자본 또 물적 자본 그리고 실제는 돈 자체도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기술은 그 자체가 그냥 황금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임직원들이 황금을 다루고 있다면 유혹에 빠지기가 네, 쉬울 황금을 것 좀 같아요. 이렇게 퇴근할 때 퇴직할 때 가지고 나가기에는 유혹은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제 또 기술 선진국이기도 하고 고도의 문화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 불만을 가지거나 네. 또는 상대 경쟁 기업의 유혹이 대개는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좋은 연봉 또는 좋은 보수 처우 등을 믿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게 되고 네. 그러면 사실 기술을 다루는 임직원이 기술을 유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빼기는 매우 쉽고 또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에서도 은행에서도 현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막기보다는 저지르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유출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재직 중 또는 퇴직 시에 자기가 저장 장치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게 대표적인데 네. 이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솔루션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정말 그 있습니다. 정도예요? 사실 컴퓨터에서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 등은 많고요. 네. 또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떼서 복사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철저히 막아도 그런 보안 솔루션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하기 전에 자기 개인 어떤 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맡겨놓고 일을 하고 나올 때 그렇게도 하기도 다 하는데요. 해가지고 네, 출퇴근할 때 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많은 보안에 투자를 해서 하시는 곳들이 대기업들이죠. 네, 네. 뭐 잘 아시는 뭐 삼성의 영통사업장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보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 네. 그런 회사에서도 기술 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얘기를 네. 해주세요. 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에서 네트워크로 유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USB가 연결 USB로 빼서 가져가는 거죠. 네. 결국은 자료는 정보 형태로 요즘에 많이 돼 있거든요. 네. 20여 년 이전에는 인쇄된 그러니까 인쇄물로 많았어요. 도면실이라고 네, 있었고 찍어서 도면실에서 그때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네. 복사를 해서 많이 가져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5년 전쯤 발생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도면 유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전부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컴퓨터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하드디스크에서 복사해서 개인 저장 장치로 옮기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결된 곳에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아까 황금이란 표현하셨는데 그런 일을 다루는 정말 핵심 인력한테 접근을 할 때 네. 고액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준다 정도면 되지 그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빼오는 대가를 보통 주는 건가요? 가서 개발할 때 참여하라. 너의 머릿속에 든 걸로 우리는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 두 가지 경우를 다 많이 봤습니다. 네. 아예 내부 직원들이 회사를 새로 차리기로 함께 상의를 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놓고 네. 또는 경쟁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서 남은 직원들이 순차로 옮겨서 점점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쟁사가 이직을 제안했는데 네. 이직을 제안할 때 보통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직접 그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추천자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심을 할 것이고 네. 명시적으로 자료를 빼와라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람이 옮기면 자기가 옮겨서 일할 농사거리 또는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 또는 머릿속에라도 담아올 것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옮겨가면 자료가 옮겨가는 것은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기술 해외 유출 단속 국가기관으로는 뭐 국정원도 있고 뭐 네. 또 뭐 특허청도 있고 뭐 경찰청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은 네. 국내 정보 수집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해외 유출에 있어서는 산업기술보호센터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교묘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암호도 써가면서 하고 뭐.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몰래 빼내려고 하면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해야 될 건 당연한데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건 중에 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외 특히 2000년 10년 전까지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도 문제였지만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첨단 공정 뭐 그때는 7세대, 8세대, 9세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시절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70인치 이상 100인치 큰 디스플레이로 갔는데 그때 그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한 7, 8여 명이 가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대만 업체로부터 이미 이직 확정을 해놓고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옮겨 나가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회사 내에서 당연히 은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몰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반도체 세종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식기세척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반도체 등 일체 첨단 장비는 그 식각 등을 하기 때문에 세척을 잘해야지 됩니다. 그게 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세종 기술이 잘 돼야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불량률이 적어지고 뭐 디스플레이라면 불량 화소가 덜 생기고 반도체라면 웨이퍼의 불량 칩이 덜 발생해야 바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종 기술이 바로 첨단 기술과 반드시 따라가는 것인데 이 세종 기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수율이 높은 첨단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쪽 유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내 대기업들은 핵심 연구 인력들과 뭐라 그러죠? 그 동종 그 기관의 이직 전직을 금지하는 무슨 약정이라든가 계약서 이런 거 안 맺나요? 다 체결하죠. 정보보호 서약서라고 해서 당연히 비밀을 보호하고 전직을 하지 않고 보통 뭐 몇 년까지는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약정 때문에 퇴사할 때 경쟁사로 옮긴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시골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업하겠다. 와이프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 그냥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학업을 할 예정이다. 육아에 전념하겠다. 뭐 육아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뭐 노모를 모시겠다. 뭐 등등등등의 사유로 얘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걸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에 간 거예요. 그걸 뒤늦게 인지하면은 이게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핵심 기술을 다루던 엔지니어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임직원은 의심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켜보다 보면 몇 달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법률 전문가가 보통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원은 특별한 보상 약정이 없을 때에는 보통 최대 2년 이내 그리고 보통은 6개월 정도만 전직 금지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소송을 6개월쯤 내게 되면 사실 전직금지 가처분이 나오더라도 실제 남은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고 나가는군요. 네, 그래서 발각을 좀 늦게 만들게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이지 않습니까? 핵심 기술인데 이게 유출되면 그 기술을 넘겨받은 해외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와 그 기술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는지 격차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게 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변호사님. 네, 저는 실무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면 그 초격차를 거의 따라잡게 되니까 예를 들어 5년에서 7년 정도의 초격차 산업이다. 그러면 거의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 크겠고요. 이제 격차가 크지 않은 산업이라도 우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6개월의 격차를 겨우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면 이 6개월도 어마어마한 리드이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따라잡힌다면 사실 독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또는 첨단 기업이라는 것은 해당 산업의 시장에서 사실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독과점은 이 기업으로서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첨단 기업은 다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즘에 독점 기업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80%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 이렇게 큰 거죠. 그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기술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후발 기업들이 연구 개발도 하겠지만 아무리 해도 알아낼 수 없다. 엔비디아에 있는 사람 하나만 알면 좋겠다. 그쪽 핵심 인력을 이제 빼내오면 엔비디아를 확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몇 천억 몇 조가 아니라 수십 조 그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넘을 수도 있고요. 그 첨단 산업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는 강력한 기술 국가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단순히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국력
네.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손실,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이런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들의 경우 그러면 이제 국가가 좀 일정 부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너무 국가가 개입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나라는 이제 일단 산업 스파이법 같은 걸로 네. 일단 일탈행위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력을 보호하는 그런 네. 관리를 나서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해외에 방문할 때에도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한다든 이런 관리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네. 이미 국가 첨단 산업, 전략산업 및 경쟁력 강화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네. 특히 내년에 시행할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네. 이제 이런 첨단 인재들을 무조건 제재 위주가 아니라 네.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보호하는 기틀은 이미 준비가 법제도는 마련돼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기소를 했던 입장 또는 피해 기업을 변론했던 입장에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실제 그건 사실입니다. 보통 형량이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가지고 드디어 대법원이 최근에 양형조사위원회를 열어서 네네.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올리도록 이런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해결되거나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처벌이 약했던 것은 꼭 뭐 법원의 판결, 판사님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네.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 여건에 열악한 이유로 네. 실제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첨단 기술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도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국가가 아직 보충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수사기관의 네.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수사관 또는 검찰 또는 법원에 해당 전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일단 이해해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비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완벽히 하지는 못하는데 실제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되시면 수사도 더 잘하실 텐데 그렇죠. 이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피해 기업의 보안 수준 말씀드렸다시피 중견 기업과 대기업에는 보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검사나 판사가 보기에도 좀 유출할 만하네.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뭐 이런 식의 것이 법정에서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자체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그러한 이 피해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한두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가 하게 되면 양형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서 그동안 좀 솜방망이였던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방문할 때 심사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어길 때 최대 뭐 4억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고 뭐 어마어마한 미국 같은 것이죠. 경우도 경제 스파이법 해가지고 그 양형 기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피해액을 처벌 수위와 연동을 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양형은 사실 우리와 미국이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는 솔직히 중범죄자들에게 조금 할인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표현이 제일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양형기준법은 지은 죄를 모두 합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예전에 앨런 사태 났을 때 그 주요 기업 앨런 자체는 수백 년까지 뭐 150년씩 선고되고 한 게 범죄 행위가 많으면 모두 합산하게 되는 양형 구조라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은 강하게 처벌하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벌의 양형 구조 법에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고 뭐 아주 중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냥 좀 몇 년 고생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몰수는 되는지 그 범죄 이익에 대해서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범죄 이익 산정도 오랫동안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시장에 출시되기 전 기술 같은 경우 아직 개발 중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오히려 잠재적인 미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홀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출시돼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도 계산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네. 피해 기업이 주장하는 이 기술의 가치를 법원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 구조가 되는군요. 네, 국가 연구과제 등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양형도 그렇고 사후 처벌 뭐 중요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좀 이렇게 좀 단속을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안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특허청 산의 영업비밀 보호센터에서 특히 보안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깝게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관심만 가지면 이런 국가 제도를 이용해서 보안 수준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보안을 아무리 높여도 유출 자체를 막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유출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쉬워지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출 전에 자체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보안으로 또는 법적 처벌로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전에 핵심 인재를 잘 양성하는 제도. 양성하고 우대하는 거. 그리고 우대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이 기업에서 애사심으로 구현이 되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이 정도는 내가 자부심을 갖고 여기서 일할 만하고 경제적 어떤 편익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유인이 적지 않겠어요? 유혹에 덜 빠지지 않겠어요?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의 혜택을 우리가 모두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AI 그 핵심 인재들을 외국에서 많이 데려가려고 시뻘겋게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린의 구태연 테크부문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